여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에휴, 다시 시작해봐야지. 국도변 달리다 보면 간판 불 꺼진 모텔 건물들 보이시죠? 창문 깨지고 잡초 무성하고 밤에 보면 으스스한 그 건물들 말입니다. 성인이 궁전이니 화려한 이름을 달고 있는데 지금은 글씨가 반쯤 떨어져 나가서 뭐라고 쓰여 있는지도 모르겠는 그 건물들. 그중 하나가 제 겁니다.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32년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제 손으로, 제 돈으로 올린 건물입니다. 7억이 들어갔습니다. 노후 자금 전부하고 은행 빚까지 합쳐서요. 카운터에 앉기만 하면 돈이 굴러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모텔 사장님들 버는 걸 30년 넘게 옆에서 지켜봤으니까요. 근데 세상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32년 현장의 사나이. 저는 올해 64살입니다. 고향이 충청도 작은 음대인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는데 비가 안 오면 한숨, 비가 너무 와도 한숨이셨거든요. 벼가 제대로 여물어야 그의 살림이 되는 건데 하늘이 도와주질 않으니 매년 가을이면 아버지 얼굴이 까맣게 타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러셨습니다. 너는 월급 나오는데 가라. 하늘 쳐다보며 사는 건 너무 힘들다고요. 그 말이 뼈에 박혔습니다. 공업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건설회사에 들어갔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처음 배치받은 현장이 경기도 어느 아파트 신축 공사였는데 도면 읽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선배들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철근 묶는 법, 콘크리트 치는 타이밍, 레미콘 배합 비율까지 몸으로 익혔습니다. 여름에는 안전모 속에서 땀이 눈으로 흘러 앞이 안 보이고 겨울에는 장갑을 껴도 손가락이 꽁꽁 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컵라면 하나 말아먹고 다시 올라가면 발판이 바람에 흔들려서 간이 콩알만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건물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어제까지 맨땅이던 곳에 기둥이 서고 벽이 올라가고 지붕이 덮이는 걸 보면 가슴이 뿌듯하더군요. 콘크리트가 굳어서 단단해지는 걸 손바닥으로 만져볼 때 내 손으로 뭔가 만들어낸다는 그 느낌. 세상에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그게 좋았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같은 동네 출신인데 제가 현장 다니느라 주말에도 잘 못 만났는데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입니다. 신혼집이 전셋집 단칸방이었는데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비 안 새고 바람 안 들어오는 방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아내가 조그만 밥상에 밥이랑 김치찌개를 차려주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마음은 참 넉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가 둘 생겼습니다. 큰아들, 작은딸. 아이들이 생기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더군요. 진급시험도 보고 야간 학교도 다녔습니다. 잠을 4~5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아이들 잠든 얼굴을 보면 피로가 싹 풀렸기 때문입니다. 35세 현장 소장 발령을 받았을 때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그날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 한 공기 더 먹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밥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당신 밥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 오랜만에 본다고. 현장 소장이 되면 건물 전체를 책임지게 됩니다.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자재가 제때 들어오는지, 인부들 안전은 괜찮은지. 새벽에 현장 나가서 밤늦게까지 돌아다녔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밟으며 현장을 지켰습니다.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공장도 지었는데
40대 중반쯤부터 유독 많이 맞게 된 현장이 있었습니다. 모텔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의 모텔이 우후죽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국도변이랑 신도시 외곽에 건축 의뢰가 쏟아졌습니다. 저희 회사가 중소규모 건물을 주로 맡았는데 모텔 신축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한 해에 서너 개씩 올릴 때도 있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모텔 건물만 올렸습니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건물을 올리다 보면 건축주 사장님들이랑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공사 진행 상황 보고도 하고 설계 변경 얘기도 하고 점심때 같이 밥도 먹고 저녁에 소주 한 잔 기울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슬슬 속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모텔 사장님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좋았습니다. 얼굴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장에 오실 때 타고 오시는 차도 어지간하면 외제차였고 점심때 현장 인부들한테 삼겹살을 쏘기도 하셨습니다. 공사비도 깔끔하게 치르셨고요. 돈이 넉넉한 사람들 특유의 느긋함 같은 게 있었습니다. 허허 웃으면서 김 소장 수고한다 하시는 그 여유. 사업이 안 되는 사람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소장, 이거 하나 올려놓으면 매달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는 줄 알아? 그러시면서 손가락을 펴 보이셨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서 열쇠만 건네주면 돈이 들어온다고. 낮에는 대실 돌리고 밤에는 숙박 받으면 방 하나로 하루에 2~3번은 매출이 올라간다고. 좋을 때는 월 1,500에서 2,000까지도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비용 다 빼고 순수하게 손에 쥐는 돈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남의 장사 이야기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한 분한테만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모텔 현장을 돌 때마다 사장님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분은 건물 2채로 늘리셨고 어떤 분은 자녀한테 한 채씩 물려주셨다고 하더군요. 또 어떤 분은 모텔 하나로 자식 셋 대학 보내고 아파트까지 샀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머릿속에 조그만 씨앗 하나가 심어진 게 나도 하면 되겠다. 남들 건물만 지어주지 말고 내 건물 하나 올리면 되겠다. 건설 현장 30년 경력인데 공사비도 아낄 수 있고 어디가 하자인지도 눈에 다 보이니까 나만큼 유리한 사람이 어딨어. 그 씨앗이 가슴 한쪽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건물을 잘 짓는 것과 장사를 잘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요. 내 건물을 올리다. 2018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6세. 현장에서는 이미 최고참이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자주 삐끗했거든요. 30년 넘게 콘크리트 바닥을 밟고 다닌 대가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관절 여기저기서 쑤시는 게 일기예보보다 정확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밀어 올려야 하니까 고참들한테 슬슬 눈치를 줬습니다. 노골적으로 나가라는 건 아닌데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회의 때 제 의견이 반영 안 되는 날이 많아지고 새 현장 배정에서 빠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32년을 바친 회사인데 이제 필요 없다는 소리를 이렇게 듣는구나 싶으니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명예퇴직금이 2억 4천만 원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받아들고 집에 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건물도 내가 지었는데 저것도 우리 회사가 올렸는데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는데 앞으로 월급이 안 들어온다는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통장에 큰 돈이 찍혀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내 노후는, 아이들 결혼 자금은,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냥 쉬라고 했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좀 쉬면서 생각하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더 불안하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32년 동안 새벽마다 현장에 나갔던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으니까 몸이 근질근질한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리모컨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다가 TV를 끄고 또 켜고 그게 하루 일과였습니다. 퇴직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전에 같이 현장을 뛰던 후배 녀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요즘 뭐 하세요? 밥이나 한번 먹자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소주 한 잔 기울이는데 그 녀석이 슬쩍 물었습니다. 형님, 그 돈 그냥 은행에 넣어두실 거예요? 모텔 하나 올리시지. 형님만큼 유리한 사람이 어딨어요. 공사비 반값에 할 수 있잖아요. 귀가 번쩍 뜨이더군요. 사실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던 거였으니까요. 30년 넘게 남의 모텔만 지어줬는데 이번엔 내 것 하나 올려보자.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그날 밤 내내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도 뒤지고 예전에 현장에서 만났던 모텔 사장님들한테 연락도 돌렸습니다.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을 수만 있으면 해. 앉아서 돈 버는 거야. 열쇠 하나 건네주면 끝이야. 그 말들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을 오래 다니다 보니 어디 땅이 싸고 어디가 유동인구가 있는지는 대충 감이 잡혔거든요. 충청도 쪽 국도변에 괜찮은 자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2차선 국도 옆인데 도로에서 잘 보이고 앞뒤로 공장 단지가 있어서 출장 온 사람들 수요가 있을 거라 봤습니다. 직접 가서 봤는데 주변에 모텔이 두어 개 있었지만 다 낡은 곳이었습니다. 여기다 깨끗한 걸 하나 올리면 손님은 당연히 이쪽으로 오겠다 싶었습니다. 땅값이 2억 2천이었습니다. 건물 올리는데 3억 5천. 인테리어 포함해서 총 7억 가까이 잡았습니다. 퇴직금 2억 4천을 넣고 모자란 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4억 6천만 원. 이자만 매달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을 하더군요. 빚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밥상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는 눈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건물을 직접 올리니까 공사비를 3, 4천만 원은 아끼는 거고 하자도 없이 튼튼하게 지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건물값도 더 받을 수 있다고. 아내 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걱정 마. 내가 30년 동안 뭘 했는데? 이 바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나야.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잡았습니다. 도면도 제가 검토하고 자재도 제가 골랐습니다. 아는 업자들한테 연락해서 자재비도 깎고 인건비도 아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기간도 넉넉히 잡았고 방수 공사도 꼼꼼하게 했습니다. 배관 하나하나 제 눈으로 확인하고 타일 시공도 직접 감독했습니다. 32년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요. 6개월 만에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30개 객실. 외관은 요즘 스타일로 깔끔하게, 내부는 널찍하게 빼놨습니다.
방마다 큰 창문을 내서 환기가 잘 되게 했고 화장실도 넉넉한 크기로 잡았습니다. 다른 모텔 현장에서 봤던 안 좋은 점들은 다 빼고 좋은 점들만 모아서 지었습니다. 간판에 불이 들어오던 날 저녁 아내랑 건물 앞에 나란히 서서 올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벅차더군요. 32년 동안 남의 건물만 올려줬는데 드디어 내 이름 썩 자가 들어간 건물이 생긴 겁니다. 간판 불빛이 국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 건물이 우리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 안 쳐다보고 살아도 됩니다. 이 건물이 저한테 월급을 줄 겁니다. 근데 건물을 올리는 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문을 여는 순간부터였습니다. 달콤했던 시절, 개업 첫 달 생각보다 손님이 잘 들어왔습니다. 국도변이라 밤늦게 운전하다 지친 사람들이 간판 보고 들어오더군요. 새 건물이니까 외관이 깔끔해서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공장 단지 쪽에서 출장 온 분들도 제법 있었고요. 대실이라고 낮에 몇 시간만 빌려 쓰는 손님들도 꽤 됐습니다. 주말에는 젊은 커플들이 오후에 들어왔다가 저녁에 나가고 그 방에 또 숙박 손님이 들어오니까 방 하나로 하루에 2번 매출이 잡혔습니다. 첫 달 매출이 1,200만 원쯤 나왔습니다. 거기서 인건비, 세탁비, 전기세, 수도세, 소모품비 빼고 나니까 한 700만 원쯤 남더군요. 거기서 또 대출 이자 200만 원 빼면 500만 원. 솔직히 기대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사장님들이 월 1,500 남는다고 했는데 하는 생각이 스치긴 했지만 아직 개업 초반이니까 입소문 나면 더 늘겠지 싶었습니다. 처음이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2달째, 3달째 지나니까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올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있었고 주말이면 젊은 커플들이 대실을 많이 찾았습니다. 매출이 1,500까지 올라갔고 손에 쥐는 돈도 한 8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은행 이자 내고 나면 600만 원.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1년이면 7천만 원이고 10년이면 7억이니까 원금을 뽑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었습니다. 아내한테 오랜만에 외식하자고 했습니다. 갈비탕 집에 갔는데 밥 한술 뜨면서 아내가 웃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몇 달간 불안해하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고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잘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갈비탕 국물이 유난히 진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며 뛰어다니던 것에 비하면 천국이었거든요. 비도 안 맞고 추위도 안 타고 의자에 앉아서 TV 보다가 손님 오면 열쇠 건네주면 끝이니까요. 이게 이렇게 편한 장사였나 싶더군요. 32년 동안 현장에서 고생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에는 아내가 교대로 와서 카운터를 봐줬습니다. 부부가 번갈아 앉으니 인건비도 아꼈고 건물이 우리 손 안에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아내가 카운터에서 뜨개질을 하고 저는 옆에서 신문을 보고 가끔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나오면 둘이서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 됐습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진심으로요. 근데 슬슬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업한 지 반년쯤 됐을 때 근처에 모텔이 하나 더 들어섰습니다. 저희보다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외관도 반짝반짝하고 간판도 더 밝았습니다. 야간에 보면 저희 건물이 초라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 경쟁자가 생겼구나.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건물이 튼튼하고 깨끗하니까 단골들은 안 떠나겠지 하고요. 내가 직접 지은 건물인데 품질에서는 절대 안 밀린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달부터 주말 대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주차장이 반도 안 차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한테는 완전히 생소한 세계가 등장했습니다. 숙박 앱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버지, 요즘 누가 그냥 모텔로 들어가요. 다 앱으로 예약하고 가지. 앱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텔을 검색하고 가격 비교하고 예약까지 한다는 건데 저는 그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닌가? 간판 보고 마음에 드는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옛날에 사장님들이 장사하시던 것처럼. 근데 아들 말이 맞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길 가다가 모텔 간판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사진 보고 가격 보고 다른 사람이 써놓은 후기까지 다 읽어보고 나서야 갈지 말지를 정하더군요. 그 앱에 우리 모텔이 등록이 안 돼 있으니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화면에 안 뜨면 세상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시대가 된 거였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매출이 크게 안 떨어졌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앱의 노예가 되다. 아들한테 부탁해서 숙박 앱에 등록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가격을 정하고 예약을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내려와서 반나절을 매달려 줬습니다.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는데 솔직히 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등록만 한다고 끝이 아니더군요. 앱을 열어보니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모텔이 수십 개가 줄줄이 뜨는데 우리 가게는 맨 아래쪽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화면을 한참 쓱쓱 내려야 겨우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손님이 거기까지 내려올 리가 없었습니다. 위에 있는 가게들은 사진도 화려하고 가격도 싸고 별점도 높았거든요. 마치 시장에서 맨 안쪽 구석에 자리 잡은 것처럼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않는 곳에 가게를 연 꼴이었습니다. 앱 회사 직원이 연락이 오더군요. 사장님, 상단에 노출되시려면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월 100만 원짜리 상품이 있고요. 3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상단에 올라가셔야 예약이 들어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광고비가 월 100만 원이라고요? 내 건물에서 내가 장사하는데 광고비를 100만 원이나 내야 한다고요? 근데 안 하면 손님이 안 오니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월 150만 원짜리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예약이 들어올 때마다 수수료를 또 떼갑니다. 방값의 10%에서 많게는 20%까지. 한 방에 5만 원 받으면 만 원은 앱 회사 몫입니다. 한 달에 수수료만 합쳐도 2, 300만 원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문 열고 들어와서 현금을 내면 그게 온전히 내 돈이었습니다. 지폐가 손끝에 닿는 그 느낌. 그게 장사하는 맛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매출에서 광고비 빼고 수수료 빼고 나면 남는 게 확 줄어드는 겁니다. 통행세를 내고 장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건물에서 내가 장사하는데 왜 남한테 이렇게 돈을 줘야 하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근데 안 내면 화면에서 사라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후기였습니다. 어느 날 앱을 열어봤더니 별점이 3자리 후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시설이 생각보다 낡았어요.
화장실 환풍기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침대가 좀 딱딱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직접 지은 건물인데 낡았다니요. 환풍기도 멀쩡한데 시끄럽다니요. 침대도 좋은 걸로 넣었는데 딱딱하다니요. 억울하더군요. 32년 경력으로 정성 들여 지은 건물인데 모르는 사람이 몇 줄 써놓은 글에 제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억울한 것과 별개로 그 후기 하나가 올라가고 나서 예약이 뚝 끊겼습니다. 별점이 반짝 하나 떨어지면 손님이 확 빠진다는 걸 그때 체감했습니다. 앱 세상에서는 별 하나가 생사를 가르더군요. 옆 건물 모텔은 별점이 4.5였습니다. 그 집 사진을 보니까 방마다 큰 화면 TV가 걸려 있고 안마 의자가 있고 욕조가 번쩍번쩍한 최신식이더군요. 분위기 조명도 은은하게 들어오고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우리 모텔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뒤처진 느낌이었습니다. 화면 속 사진만 봐도 격차가 느껴졌습니다. 앱이라는 세상에서는 옆집이랑 100원 단위까지 비교를 당합니다. 사진 한 장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손가락 한 번 쓱 넘기면 끝이거든요. 사장님의 성실함이나 건물의 튼튼함 같은 건 아무도 안 봅니다. 오직 사진, 가격, 별점. 이 세 가지가 전부더군요. 제가 32년 동안 쌓아온 건축 경험 같은 건 이 세상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버지, 시설 좀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요즘 손님들은 눈이 높아요. 사진 올렸을 때 예뻐 보여야 예약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추가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TV를 더 큰 걸로 바꾸고 침대도 새 걸로 드리고 욕실 타일도 갈았습니다. 조명도 바꾸고 커튼도 새로 달았습니다. 30개 방 전부 손대는데 4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또 빚이었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한두 달은 별점이 올라가고 손님도 좀 늘었습니다. 됐다 싶었습니다. 이제 좀 궤도에 오르나 싶었습니다. 근데 석 달도 안 돼서 옆 건물이 또 리모델링을 하더군요. 이번엔 방마다 게임용 컴퓨터를 들여놨다고 합니다. 젊은 손님들이 방에서 게임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끝이 없는 경쟁이었습니다. 시설을 안 바꾸면 손님이 끊기고 바꾸면 돈이 나가고 돈이 나가면 빚이 늘고 빚이 늘면 이자가 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딱 이런 거더군요. 옆집이 뭘 하나 새로 들이면 우리도 따라 해야 하고 우리가 뭘 하면 또 옆집이 한 수 위로 올라가고 끝이 안 보이는 경쟁이었습니다. 인건비도 문제였습니다. 모텔은 청소가 생명이거든요. 30개 방을 매일 깨끗이 치워야 하니까 청소하시는 분을 4명이나 쓰고 있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가 해마다 올랐습니다. 최저 시급이 오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세탁비도 올랐습니다. 수건이며 이불이며 시트며 매일 빨래를 맡기는데 그 비용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세제값도 오르고 물값도 오르니 세탁업체에서 단가를 올려달라고 할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전기세도 어마어마했고요. 모텔이라는 게 사시사철 냉난방을 돌려야 하니까 한여름 한겨울에는 전기세 고지서를 볼 때마다 눈이 아찔했습니다. 30개 방에 에어컨 풀가동하면 그달 전기세만 3,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봐야 2, 30만 원. 어떤 달은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매달 은행 이자 200만 원은 꼬박꼬박 나가는데 손에 쥐는 돈이 없으니 통장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비상금으로 빼놓았던 돈에서 이자를 내는 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한테는 차마 말 못하고 혼자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밤에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 불안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고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는 밤이면 그 적막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다. 앱 경쟁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손님 구성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주말마다 젊은 커플들이 대시를 많이 찾았습니다. 낮 시간에 두세 팀씩 들어왔거든요. 그게 매출에서 꽤 큰 비중이었습니다. 방 하나를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파는 그 회전이 모텔 장사의 핵심이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젊은 손님들이 확 줄었습니다. 주말 오후에 주차장이 텅 비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옆 건물한테 빼앗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옆 건물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도 줄었다는 겁니다. 동네 전체가 줄었다고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쪼그라들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지 한참을 몰랐습니다.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모텔 안 가냐? 아들이 피식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아버지, 요즘 누가 모텔 가요? 다들 자취하는데?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혼자 삽니다. 원룸이든 오피스텔이든 자기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님 집에 살면서 갈 곳이 없으니까 모텔을 찾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자기 방이 있으니까요. 집에서 음식 시켜 먹고 넷플릭스 보고 편한 옷 입고 노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치킨 시키고 맥주 한 캔 따면서 드라마 보는 게 모텔 대실비 3만 원 내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겁니다. 굳이 돈 내고 남이 쓰던 이불 덮으면서 모텔에 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편안하고 깨끗한 내 집에서 가장 싸게 즐길 수 있는데 왜 굳이 모텔에 오겠습니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모텔을 지을 때 떠올린 건 2000년대 초반의 풍경이었거든요. 주말이면 젊은 커플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던 그 시절. 근데 세상은 이미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15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이 사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는데 저만 예전 기억에 멈춰 있었던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지도를 들고 2020년대 길을 찾으려 했으니 길을 잃을 수밖에요. 출장 손님들도 문제였습니다. 예전에는 지방 출장 오면 근처 모텔에서 자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 회사들은 직원들한테 비즈니스 호텔을 잡아줍니다. 영수증 처리도 깔끔하고 아침 식사도 나오고 무엇보다 모텔에서 잤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직원 복지 차원에서도 모텔은 피한다는 겁니다. 젊은 직원들은 출장 가서 모텔에 자라고 하면 회사를 의심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든든한 고정 수입이라고 생각했던 출장객 수요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소비를 하면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고. 맛있는 거 먹으면 올리고 예쁜 데 가면 올리고 자랑할 수 있는 소비를 한다고. 근데 모텔 가서 사진 찍어 올리는 사람이 있겠냐고.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호텔 가서 호캉스 하는 건 자랑스럽게 올릴 수 있지만 모텔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창피한 거예요. 모텔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아무리 시설을 좋게 해도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해도 모텔은 모텔이었습니다. 이름을 뭘로 바꿔도 사람들 머릿속에 박힌 그 이미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위로는 호텔한테 안 되고 옆으로는 감성 있는 펜션한테 안 되고 아래로는 내 집의 편안함한테 안 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자리에 끼어버린 겁니다. 럭셔리한 맛도 없고 감성적인 맛도 없고 집보다 편하지도 않은 곳. 남은 건 오로지 싼 가격뿐인데 가격만 내리면 시설 투자를 못하니까 점점 더 낡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싸니까 오는 손님, 싸니까 기대도 안 하는 손님, 싸니까 함부로 쓰는 손님. 그런 분들만 남게 됐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뛰어든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었다는 걸요. 경쟁자가 옆 건물 모텔이 아니라 손님들의 자취방이고 넷플릭스이고 배달 음식이고 바뀐 세상 그 자체였다는 걸요. 건물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시대하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매출이 달마다 떨어졌습니다. 1500이 1200이 되고 1200이 900이 되고 900이 700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 내고 인건비 내고 세탁비 내고 전기세 내고 앱 광고비 내고 수수료 내고 나면 적자였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장사를 안 해도 나가는 돈이니까요. 밤에 카운터에 혼자 앉아 있으면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판 불만 허무하게 깜빡거렸습니다. 국도변을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그 불빛이 사라지면 다시 어둠만 남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간판 불빛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가슴 어딘가가 쿵쿵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다.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매미가 미친 듯이 울어대는 7월이었습니다. 에어컨을 풀가동해도 손님이 안 오니 전기세만 나가는 꼴이었습니다. 장부를 펼쳐놨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몇 번을 두드려도 답은 같았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적자. 대출 이자, 인건비, 세탁비, 전기세, 앱 광고비, 수수료. 다 합치면 1,400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1,1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모자란 300만 원은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미 1년 넘게 이 상태였습니다. 퇴직금에서 남겨뒀던 비상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천만 원 남았던 비상금이 1,000만 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 다음 달은 좀 나을 거야. 그렇게 매달 자신을 속이면서 버텼습니다. 근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아내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된다고, 할 만큼 했다고. 장부를 아내 앞에 펼쳐놨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들어오는 돈이고 여기가 나가는 돈이라고. 매달 이만큼씩 빠진다고. 아내가 긴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장부 위에 놓인 아내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작부터요. 카운터에 앉아서 텅 빈 주차장을 바라보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제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린 거였습니다. 폐업 절차를 밟았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사정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분들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다들 50대, 60대이신 분들인데 당장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니까요. 한 분은 고개를 푹 숙이시더군요. 또 한 분은 괜찮다면서 웃으셨는데 그 웃음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간판 불을 껐습니다. 어둑해진 저녁이었습니다. 스위치를 내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찰칵.
소리가 나면서 불이 꺼졌습니다. 그 불이 꺼지는 순간 5년 동안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어둠 속에 건물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방금까지 간판 불빛이 비추던 주차장이 순식간에 깜깜해졌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안 걸고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백미러의 어둠 속 건물이 비쳤습니다. 내가 직접 도면을 그리고 자재를 고르고 콘크리트를 치고 타일을 붙인 건물. 32년 경력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건물. 그 건물이 어둠 속에서 죽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건물을 팔아야 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건물을 팔아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7억 들인 건물을 5억에 내놨습니다. 5억도 안 되면 4억 5천에라도 팔겠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안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하면 비슷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아직 문의가 없다고, 요즘 모텔 건물 찾는 사람이 없다고, 4억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3억 5천으로 내렸습니다. 7억 넣은 건물을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내놓은 겁니다. 그래도 전화 한 통 안 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더군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모텔 건물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지는 해에 돈을 넣겠어요.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갈랐습니다. 모텔 건물이 안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조가 너무 특수하거든요. 좁은 방들이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고 방마다 화장실이 딸려 있습니다. 배관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고 방음제가 벽 사이에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걸 카페나 사무실로 바꾸려면 벽을 다 허물고 배관을 뜯어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새로 짓는 것만큼 나옵니다. 건설 현장을 32년 뛴 제가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건물을 부수고 땅으로 팔자니 철거비가 억 단위고 국도변 외곽이라 땅값도 높지가 않았습니다. 철거비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내 마음대로였는데 나올 때는 마음대로가 안 되는 겁니다. 출구가 없었습니다. 결국 건물은 그냥 놔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 건물에 주인만 있는 상태. 수입은 없는데 재산세는 매년 나옵니다. 대출 이자도 매달 나갑니다. 건물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매달 200만 원 넘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건물이 아니라 돈을 빨아먹는 건물이 된 겁니다. 아내랑 의논해서 살던 아파트를 빼고 근처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비라도 아끼려고 짐을 직접 날랐습니다. 짐을 옮기는데 아내가 현관 앞에서 멈춰 서더군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현관 앞 신발장 위에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그 사진을 아내가 가방에 넣는 걸 보면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7억을 넣었습니다. 추가로 1억 2천을 더 넣었습니다. 총 8억 2천만 원. 건물을 3억 5천에 팔 수 있다 쳐도 5억 가까이 날리는 겁니다. 근데 3억 5천에도 안 팔립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누워서 천장을 볼 때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에 깨달음. 폐업하고 2달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소파에 앉아서 천장만 보다가 해가 지면 누웠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줘도 손이 안 가더군요. 숟가락을 드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파풀이 목구멍에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거울 보면 눈이 움푹 꺼져 있고 볼이 홀쭉해져 있었습니다. 32년 현장을 뛰면서도 저렇게 안 됐는데 2달 만에 사람이 쭉정이가 되더군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뭐라고 말을 붙이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빚은 제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어김없이 나갔고 재산세 고지서도 날아왔습니다. 건물은 비어 있는데 고지서만 꼬박꼬박 오더군요.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62살. 이력서를 쓸 데가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이미 체력이 안 됐고 사무직은 나이가 걸렸습니다. 이력서에 나이를 쓰면 면접 전화가 안 오고 경력을 쓰면 과하다고 하고 어디서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뭐든 해야 했습니다. 돈이 되는 거면 뭐든요.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밥 못 먹는 2달 동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벽 물류센터 상하차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출근. 20kg짜리 박스를 트럭에서 내려서 분류대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5시간 일당 8만 원. 첫날 2시간 만에 허리가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30년 현장 경력이 있어도 쉰 지 5년이 넘으니 몸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손목이 저리고 무릎이 삐걱거리고 허리 어딘가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박스를 내리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발등에 떨어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안전화를 신고 있었는데도 발가락이 욱신거렸습니다. 쉬는 시간에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으면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겨울 새벽 물류센터 상하차장은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장갑을 껴도 손끝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콧물이 흘러도 닦을 힘이 없어서 소매로 대충 훔쳤습니다. 이 손이 모텔을 수십 채 올린 손인데, 이 손으로 도면을 그리고 건물을 세운 손인데, 그 생각이 들면 억울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 끝나면 다시 박스를 들어야 하니까요. 눈물이 나와도 장갑으로 훔치고 다시 박스를 잡았습니다. 낮에는 아파트 단지 주차관리 알바를 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차량 출입을 확인하고 주차 안내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당 6만 원, 새벽 상하차 8만 원이랑 합치면 하루 14만 원, 한 달에 25일 일하면 350만 원 좀 넘게 벌었습니다. 거기서 대출 이자 200만 원 내고 재산세 적립하고 나면 남는 건 100만 원 남짓. 살림은 아내 몫이었습니다. 아내도 식당 설거지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던 사람이 남의 식당 뒷정리를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모텔 망한 것보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돌아오면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고무장갑을 껴도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니까 손이 다 틀 정도로 거칠어졌습니다. 로션을 발라줘도 다음 날이면 또 같았습니다. 결혼할 때 고왔던 그 손이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괜히 욕심을 부려서 이 고생을 시킨다고.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고. 아내가 그러더군요. 살아있으니까 됐어. 다시 하면 돼. 그 한마디에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서 울었는데 어깨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아내 앞에서 엉엉 운다는 게 부끄러울 법도 한데 그때는 그런 거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습니다. 그 손이 거칠었는데도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습니다. 새벽 4시 물류센터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깜깜한 하늘이 보이고 핸들을 잡은 손가락이 곱았습니다. 신호등 불빛이 텅 빈 도로 위에서 빨갛게 깜빡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대체 어디서 잘못된 거지? 건물을 잘못 지은 건 아닙니다.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건 자신 있습니다. 하자 하나 없이 반듯하게 올렸습니다. 근데 건물을 잘 짓는 것과 장사를 잘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첫째, 저는 사장님들이 돈 번다는 말만 듣고 뛰어들었습니다. 그 사장님들이 돈을 번 건 2000년대 초중반이었습니다. 대실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모텔이 귀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었을 때, 그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모텔을 연 건 2018년이었고요. 15년이 지나는 동안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는데 저는 옛날 정보만 믿고 달려든 겁니다. 둘째, 모텔을 많이 지어봤다는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내가 이 바닥을 잘 안다는 착각, 건물 짓는 건 알아도 손님 마음은 몰랐습니다. 앱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건 몰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살기 시작한 건 몰랐습니다.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경험이 많다는 자만심이 눈을 가렸습니다. 셋째,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7억 중에 4억 6천이 빚이었습니다. 전체 투자금의 3분의 2가 빚이었던 겁니다. 장사가 잘 되면 상관없지만 안 되는 순간 그 빚이 목을 조릅니다. 매달 이자가 나가니까 적자가 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질질 끌려간 겁니다.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더 쓰게 되는 그 심리. 그게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넷째, 빠져나올 길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모텔 건물은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되면 팔고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팔리지가 않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32년을 뛴 제가 봐도 이 구조는 답이 없었습니다. 출구가 없는 감옥에 전 재산을 가둬놓은 꼴이 된 겁니다. 다섯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고 집이 가장 편한 놀이터가 되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비교당하는 세상. 자랑할 수 없는 소비는 안 하는 세상. 그 변화를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함이 저를 이 자리까지 끌고 왔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이 뼈를 깎듯이 아팠습니다. 근데 아픈 만큼 선명했습니다. 그 깨달음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하나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지금 저는 새벽에 물류센터, 낮에 주차관리, 두 가지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식당 일을 합니다. 둘이 버는 돈을 합쳐서 대출 이자를 내고 생활비를 쓰면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더 아끼려고 장 볼 때 할인 스티커 붙은 것만 찾습니다. 외식은 꿈도 못 꿉니다. 근데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둘 다 일할 수 있는 몸이 있으니까요. 국도변에 그 건물은 아직 서 있습니다. 갈 때마다 잡초가 좀 더 자라 있고 주차장 아스팔트가 좀 더 갈라져 있고 간판 글씨가 좀 더 떨어져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 어딘가에서 물이 새는지 벽에 물 자국이 번져 있더군요. 제가 그렇게 꼼꼼하게 방수 공사를 했는데도 관리를 안 하니까 건물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에 그 앞을 지나가면 검은 덩어리가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전 재산이 저 안에 갇혀 있다는 게 매번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후회가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죠.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조용히 살았으면 어땠을까? 아내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대신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근데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같은 실수를 다른 분한테라도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실수가 누군가한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면 이 고생이 헛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피눈물 흘리면서 깨달은 것들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이 돈 번다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돈을 번 건 그때 그 상황에서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10년 전에 통했던 게 지금도 통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텔 사장님들이 돈을 벌었던 건 그 시대가 도와준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같은 사업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경험이 많다고 사업을 아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모텔을 수십 채 지어봤지만 모텔 장사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만드는 것과 파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내가 잘 안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착각이 공부를 안 하게 만들고 시장 조사를 안 하게 만들고 결국 눈 감고 뛰어들게 만듭니다. 셋째, 빚으로 하는 사업은 족쇄입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빚이 지렛대가 되지만 안 될 때는 목줄이 됩니다. 특히 퇴직금까지 전부 넣고 빚까지 끌어다 쓰면 실패했을 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으로만 하십시오. 전 재산을 거는 도박은 사업이 아닙니다. 넷째, 빠져나올 수 있는 사업을 하십시오. 모텔 건물처럼 용도 변경이 안 되고 팔리지도 않는 곳에 전 재산을 묶어 놓으면 출구가 없습니다. 사업이 안 됐을 때 손해를 줄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인지를 반드시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들어갈 때 나올 문부터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눈을 뜨고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원하고 있는지, 뭘 안 하게 됐는지. 그 흐름을 모르고 뛰어들면 이미 지는 게임에 돈을 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섯째, 주변에서 다 된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너도 나도 뛰어드는 사업은 이미 포화 상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는 곳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크게 다칩니다. 남들이 다 한다는 건 이미 늦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부부가 함께 뛸 수 있는 체력과 마음의 여유를 남겨두십시오. 사업이 무너졌을 때 결국 기댈 곳은 가족뿐입니다. 그 가족마저 지쳐 쓰러지면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아내가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자녀분들 중에 부모님이 창업하겠다고 하시는 분 계시면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십시오. 특히 퇴직금 들고 모텔이나 숙박업을 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제발 한 번 더 생각하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퇴직금 들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썩는 것 같고 뭐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앞서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한 달에 이자 받으면서 몸이 허락하는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게 10배, 100배 낫습니다.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사업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 빚을 다 못 갚았습니다. 건물은 아직 안 팔렸습니다. 새벽마다 물류센터에 나가서 박스를 나르고 낮에는 주차장에 서서 차를 안내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립니다. 겨울 새벽에는 손가락이 곱아서 장갑을 벗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살아있으니까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니까 갚을 수 있습니다.
느리지만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아내랑 둘이서 느리지만 한 발씩 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해준 그 말이 매일 아침 저를 일으켜 세웁니다. 살아있으니까 됐어. 다시 하면 돼. 맞습니다. 살아있으면 됩니다. 건물은 무너져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할 때는 제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신 분 계시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주변에 퇴직 후 사업하시다가 힘들어지신 분 계신다면 그 이야기도 좋습니다. 혹시 모텔이나 숙박업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 경험담도 궁금합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약이 되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